뉴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실에 대한 두 가지 판단 문제로 시끄럽죠.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원샷법과 북한 인권법의 파기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합의를 했다가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하고 그렇게 이 법안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반대로 파기는 했지만 여야 합의 없는 직권상정은 국회가 청와대에 거수기를 자임하는 것으로 의회 민주주의 파괴나 다름없다,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합의가 파기되면 합의가 아니냐 합의냐 하는 바로 이 문제가 남은 겁니다. 또 다른 논란은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1980년 국보위에 차출됐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김용갑 새누리당 고문은 고 이춘구 민재당 대표에게 들었다며 김종인 위원장이 적극 참여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이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당시를 겪은 세대들이라면 판단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판단은 여론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여론의 몫으로 넘기는 정치권, 이게 정상인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그 일본 얘기 좀 해보죠.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엔에 전달했다는 소식인데 참 이것도 희한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이 군이나 관원이 직접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답변서를 유엔 그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본 정부가 그 강제 연행을 증명할 일본 정부의 그 공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서 이 강제 연행을 당했다는 생존자들의 그 증언을 사실상 그 부정한 것이죠. 이는 그 위안부 문제는 바로 일본군이 주체가 된 국가범죄가 아니라 일부 업자들의 일탈을 정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좀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풀이를 좀 낳고 있습니다. 참, 근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증언을 할 수 있는 생존자들이, 당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렇죠. 네? 이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참 정말 이거 아주 그 희한한 생각이에요. 네? 네, 일본의 그 역사성을 이제 반영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풀이도 좀 나오고 있죠. 네. 아유, 참. 자, 그리고 제가 참 어제도 이렇게 뉴스 보면서 참 정치권은 휴일에도 쉬지 않는구나. 아유, 고마워요 그래도. 예. 바쁘죠. 네. 새누리당 진박 비박, 어제 이 세대결 양상이 좀 보여지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진박의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이 그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죠. 어제 그 대구 북갑 하춘수 예비후보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 최경환 의원은 대구 현역 의원들을 겨냥해서 대통령이 어려울 때 대구 경북 의원들 뭐 했느냐. 의원들이 억울하다고 하기 전에 반성부터 해야 된다.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발목이 부러질 지경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현역 의원들을 그 직격을 했죠. 특히 그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서 세금 올리면 당장 세금 더 들어오는지 누가 모르느냐. 오죽하면 김무성 대표가 우리 당론 아니다. 이렇게 나섰겠느냐면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이 최경환 의원은 오늘도 그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이 대구 진박 6인의 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계속 좀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죠. 자, 그 반대쪽의 얘기. 김무성 대표는 비박계와 저녁 모임을 가졌다. 지금 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친박계가 또 발끈했다는 소식이죠. 이 새누리당의 그 김무성 대표 어제 그 당 소속 그 초재선 의원 50여 명과 그 저녁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 참석자들 대부분 그 비박계였다고 하죠. 어제 모임에 대해서 그 관계자들은 이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학용 의원의 그 주선으로 당내 경선을 앞둔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김 대표 뭐 특별한 발언은 없었다고 하죠. 다만 그 상향식 공천을 좀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강조했다고 그러는데 이 친박계 공수에 대한 일종의 쇠과시 아니냐. 이런 풀이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예.
참 이런 거 근데 이게 아니다. 우리 비박계 모임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자 2차로는 우리 친박 의원들만 또 모이겠다. 뭐 초대하겠다 그러는데 이왕 좀 할 거면 좀 뭐, 솔직한 것도 좀 낫겠죠. 아이 그리고 뭐 2차로 거기까지 또 밥 먹겠어요. 그분들이 가서. 글쎄 말이죠. 자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말이에요. 어제 정가정책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는데. 뭐 예상됐던 내용들인데요. 국민의당 어제 그 당 지도부가 그 찬성한 가운데 비공개 토론을 열고 정강정책과 그 당원 당규 초안을 이제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부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 자격을 그 박탈하고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될 경우에는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이런 방안을 좀 추진하기로 했고요. 이 공천 후보 가운데 그 여성은 30% 이상, 청년은 이제 그 10% 이상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이 청년은 그 40세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 방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이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그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그 정강 정책에 이제 명시를 하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를 그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고요. 예. 천정비 의원의 그 국민회의 이 창당 작업을 마쳤죠. 네, 국민의당과의 그 합당을 이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에 당원권을 정지시킨다. 이거 가지고 이제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과거 전력을 놓고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죠? 네, 두 가지 문제 다 언급을 하셨죠. 이 새누리당의 그 김용갑 상임고문이 그 19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한 주역은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라 당시 그 남재희 민정당 그 정책위원장이 실제 주역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이 김종인 위원장 그러자 야권의 몸을 담자 아마도 그렇게 말하는가 보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남재희 전 의장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그러죠. 이 어제 언론들 당연히 남재희 전 의장이 확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남재희 전 의장은 이 당시 헌법 119조 21항은 김종인 위원장이 그 마지막 손질까지 해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그 오케이를 받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0여 년 전에 그 이 헌법의 그 경제민주화 조항이 김정인 조항이라고 그 맨 먼저 언론에 기고한 사람도 바로 자신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네, 어제 김정인 위원장 그 취임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그 5.18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묘역에 참배를 했는데 이 김 위원장의 이 국보위 80년 참여 전력을 이제 문제 삼는 일부 그 5.18 관련 단체 관계자들 그 거센 항의를 좀 받기도 했었죠. 이거는 아마 남주희 그 의원의 얘기도 있고 하니까 아마 이거는 조금 기억이 실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국보위에 차출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김 위원장이 이전 이충구 고 이충구 전 민주당 대표에게 국보위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해서 발달된 것으로 안다라는 언론의 보도. 이 부분은 저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1980년에 이 경제민주화 조항 집원으로 여기 갔다는데 이건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경제민주화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죠. 네, 예? 쉽지 않은 문제이죠.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지난 금요일 여야 지도부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원샷법과 북한 인권법 결국 처리되지 못했고요. 주말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죠. 여야 합의 이게 무산으로 표현을 해야지 파기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내 탓이다 이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야당 내에도 여러 가지 현안이 많죠.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이게 합의 파기예요? 아니면 무산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 일단 원내대표 간에 합의는 했습니다만 예.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 이게 의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예. 제 생각은 그때 당시 워낙 선거법에 시급한 필요가 있었는데 여당이 선거법을 항상 다른 법에 이제 선행시키기
지키기 때문에 다른 법을 하지 않으면은 선거법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강해서 우선 원사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그 선거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좀 어떤 선제적인 그런 이제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는데요. 실제 우리 의원들은 믿질 않은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원자법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야 한다 하더라도 또 다음 법, 또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또 파견법 기존의 주장을 계속 그걸 또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계속 그런 선거법 인질극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합의를 했으면 이게 그래도 일단은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선 이런 일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으면 대체적으로는 지켜지는데요. 이번엔 너무 심각한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 역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만 문제 본질은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파적 이익에 너무 몰두한다. 물론 정파적 이익을 뭐 경제 활성화라고 하지만 지금 원샷법 또 파견법 이런 것들이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청와대의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다른 이해관계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히 파견법 같은 경우는 노동계에서 절대로 반대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노동 인권에서 큰 파괴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거법은 지금 30일 이상이나 무슨 이제 선거구가 없는 상태에서 뭐 어정쩡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현역 의원들은 뭐 미리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신인 정치인들은 사실 선거구도 없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이라는 게 사실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야당이라도 나서서 우선 선거법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먼저 처리를 해줘야지 국민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이 선거법 안 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새누리당이 이렇게 볼모 정치, 민생법이라고 하는 이유로 민생법 처리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유인데 그 이유도 사실은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 75만 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어떤 전문가한테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는 것도 하나의 경제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이 만들어지고 기업이 활성화돼서 거기서 이제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법이 30일 이상 넘어가는 불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선거법만큼이 이렇게 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것부터 하고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 합의하고 논의하고 특히나 단계적으로 원샷법은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까지 서로 내용은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 정도니까. 그러면 직권상정하면 어떠세요? 우리가 처리하기로 다 합의이기 때문에 그걸 직권상정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선거법이 이렇게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 상태를 빨리 보완하는 국회의 임무, 국회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 국민들에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을 지금 빨리 처리하기로 한 그 요청만 새누리당에서 들어주면 되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과 저희가 입장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례대표 7석을 줄여서 지역구 7석을 늘림으로써 253석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시도별로 사람 수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두 개의 뭐 강원도 한 석이 좀 줄어들게 돼 있는데 그거를 그냥 제로로 해달라고 하는 입장 정도만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보낼 수 있는 합의를
오늘이라도 하면 당장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종걸 원내대표 그 개인에 관한 부분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지금 비대위에 회의는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의결권이 없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비대위원과 같은 주의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원내대표로서 지금 참석하고 있고 예. 이제 지난번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비대위원은 아닙니다. 뭐 원래 당원에는 이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사퇴한 경우에 사실 그것을 뒤치다거리 할 수 있는 그 당내 조직이 없으니까 다른 트랙으로 뽑힌 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을 구성하고 또 원래는 이제 그렇죠. 구성된 비대위원 사이에서 호선을 하거나 이제 지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이 원래 당원인데요. 그게 직선에 의한 정통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제 예.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당 대표가 그만두게 되면 그것은 좀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 대표가 사퇴를 한 상황 정도라면 뒤에 당 대표 이후의 어떤 절차까지 이렇게 마련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쭉 해왔는데 네. 이제 이번에는 당 대표가 이렇게 질서 있게 속도감 있게 사퇴하면서 그 뒤에 상황까지 안정된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결권이 없으시면 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 무슨 뭐 그거를 그냥 따르기만 해야지 이건 뭐 어떤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비대위에서 이렇게 첨예하게 의결권 행사를 하고 그런 상황이 이렇게 예상되진 않고 이제 전체 회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결권 한석이 그렇게 첨예하게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제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받아들이시는 걸 어제도 뭐 같이 5.18 민주역 그 광주 묘역도 참배하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받아들이시는 걸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죠? 예. 현재로서 이제 중앙위의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운영을 통해서는 사실상 비대위에 같이 네. 함께 구성원으로서 이제 의견을 나누고 뜻을 알겠습니다. 나누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선당 후사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 내에서 어떻게든지 수습되고 또 1대1 구조를 위한 제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당 통합, 야권 통합이라는 목표가 저희 최고의 목표이고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겠다라는 건 예. 저희 신조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문제에 있어서 크게 일희비할 하지는 않을 것을 보지 것이다.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여쭤볼 것이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언급이 좀 많이 달라지셨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사퇴와 이 친문 세력과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하셨는데 요새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신다. 이런 보도 보셨죠? 그거는 이제 해프닝이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더불어민주당 60년사 이제 출판 기념회 때 제가 이제 축사를 하면서 좀 이제 우리 오신 뿌리 당원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연설조로 그 빠르게 연설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기존의 대통령을 이제 배출한 우리의 60년 역사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과정에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말이 이제 헛나왔고 그래서 제가 밑으로 그걸 넘긴 일이고 현재로서는 이제 문재인 당 대표가 지금까지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이 이루어졌고 또 많은 의원들의 탈당이 이루어지면서 당의 분열에 이제 문제가 됐고 그 씨앗이 됐던 점이고 그리고 또 현재로서도 호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기존의 당원의 절반 가까운 쪽이 문재인 대표의 여러 가지 통합에 대한 걸림돌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당의 통합을 위한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문재인 대표의 이제 후보의 2선 예. 후퇴를 제가 이제 강하게 요청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는 이제 2선 후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이 좀 더 크게 그 당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분열을 걱정하고 일치를 바라는 당원들에게 좀 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에 전 그 방향으로 이번에 아무튼 총선에서 1대1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해놔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저희 유일하고도 최고의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는 뭐 당내 문제입니다. 그 김용갑 새누리당 고문이요. 김종인 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차출이 아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 위원장이 국보위에 적극적 참여 의사가 있었던 인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여기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다. 구구절절 답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말에 관해서 그 동시에 같이 있었던 남재희 전 의원님이요. 예. 그 어떤 당무에 더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여진 남재희 의원님이 적극 김용갑 전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거기에 합니다만. 국한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그 조항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김종인 지금 현 위원장께서 아주 강력한 자기 입장을 표현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걸 미뤄볼 때 그때 당시 국보위가 24명이었고 군 출신으로서 14명, 민간 출신 10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때 민간 출신 10명은 이제 각계 분야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때 그 여러 가지를 상황을 볼 때 뭐 10명 선정에 내가 선정되겠다라고 뭐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각각 최고의 전문가.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그 전문가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이었고 또 그걸 응했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광주 항쟁 직후였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 광주의 정신에는 크게 어긋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광주 정신을 기려야 되는 어떤 문제와 우리 역사를 지켜야 되는 것과 관점에서 볼 때 그때 당시에 국보위의 위원으로 응했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반역사적 행동이다라고 하는 잘못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잘못했다는 사과의 말씀까지 하신 걸로 봐서 그때 당시 흠은 충분히 있었습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당을 위한 새로운 구원 투수로 나와서 뛰고 있는 점에 그렇게 큰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또 어찌 보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방해하려고 하는 그것은 국민들이 잘 평가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손학규 전 대표 사판짜기 얘기를 했어요. 정치권이 사판을 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손학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판짜기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예, 항상 이제 정치는 새로워야 되고요. 예. 그리고 거친 풍랑을 향해서 나가는 돛담배가 바로 뒤로 유턴하는 순간 다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저희 정치인들의 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존 정치인도 새롭지 않으면 이제 없어지고 멸망한다는 것이 저희들 이제 강한 어조죠. 이번에 그 새누리당이 이렇게 정치 시인들을 방해하고 선거법 이렇게 불법 상태를 그냥 방치하면서 못하게 하는 이런 것 자체는 우리 전체 정치인들이 다 퇴장하고 하는 그런 아주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정치인들이 새로워지고 스스로 개혁되고 그리고 신인 정치인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더불어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당 쪽으로 기울어졌다고는 보지 않으세요? 그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좀 지켜보고 또 국민들의 입장을 한번 다시 입장에서 성찰하고 있는 정치는 반드시 새로운 정치, 이 구태 정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판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의식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당 하나를 지목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후 사정을 봐서. 예. 그러나 국민의당이 새로운 예. 입장 이념을 표출하면서 기존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렇게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그 기존 기득권을 어느 정도 기득권과 대항하면서 예. 나오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이렇게 못하게 예.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때에는 예. 저는 국민의당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부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기존 정치인들이 긴장하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또 관심을 가져야만 이제 스스로 공도동망하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예. 전 사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새누리당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그 구태성 이런 것들도 스스로 문제 삼으면서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변화가 필요하기 전에 변하라.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공룡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 최고 경영자였던 잭 웰치의 말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킨 잭 웰치의 원동력은 의외로 스포츠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아무리 바빠도 꼭 운동을 하며 생각을 정리했다는데요. 오랫동안 책상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휴식의 공존, 대한민국 직장인의 꿈입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뉴플러스 비즈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2016년 새해 SM5를 만나면 두둑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SM5 현금 구매 고객 150만 원 특별 혜택. 밸류박스 조건 시 36개월 1.9% 금리에 100만 원 지원. SM357 고객에겐 스타일 패키지 무료 혜택이. 1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돼서요. 수도권에서 전격 시행이 됩니다.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상환 능력 평가를 위해서 소득 심사도 깐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한층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오정근 건국대 특임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뭐가 어떻게 달라져요 오늘부터?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자. 그다음에 처음부터 나누어서 갚는다. 이것이 이제 주요 목적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사실 가계 부채가 많이 증가하면서 가게들의 그 고위험 대출들이 많이 고위험 고부담 대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예. 가계 부실은 물론이고 금융 부실 증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소득 증빙 자료를 내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한마디로 이제 DTI나 LTV 같은 거에서 60% 초과하면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소득을 검토한다. 그다음에 이제 소득 중에서 총 원리금 상환 비율을 해가지고 DSI를 R이라고 그래서 소득에 대비해서 총 원리금 상환 비율이 80%가 넘으면은 좀 더 이제 정밀하게 들여다본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갚는 것도 거치식 나중에 다 원금을 내는 그런 식이 아니고 매월 분할 상환 방식으로
고정금리 방식으로 한다고. 원리금을 매월 갚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 5년까지 이제 가능했던 거치 기간이 1년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줄어들면 거치 기간이 4년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거치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이 됐습니다. 1년 이내 참, 예. 예, 단축돼서 이제 이게 잠정적인 조치인데 5년까지 거치하던 것을 1년 갑자기 처음부터 이제 원리금 분할 상환하면 가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1년까지만 거칠 기간을 주고 그리부터는 이제 분할 상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힘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지금 벌써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가게들이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선 급하니까 이자만 내고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 마지막에 원금 내겠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로 집 팔아서라도 이제 집 오르면 사실은 그죠? 이거는 이제 그냥 매월 1년은 이제 잠정적으로 거치를 인정해 주지만 매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6대 은행의 1월 달에 그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이 4,400억 원인데 이거는 작년 동기에 9,800억 원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떨어졌군요. 예. 벌써 가게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고 돈을 못 빌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주택담보대출 어쨌든 받으려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변동금리, 고정금리.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게 지금 현재 변동금리가 유리한지, 고정금리가 유리한지, 이제 분할 상환도 분할 상환이지만 금리도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일단 올릴 것으로 보여지니까 금리가 내리기는 상당히 힘들고 경제 여건을 보면 내려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동결하거나 올라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고정금리가 낫지 않겠나 싶은데 또 이제 금리가 만약에 내려갈 거로 예상되는 시기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잘 전망을 해서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긴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환율, 금리 이거 전망하기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계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면 고정금리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은데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거치 기간도 1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빡빡해지면서 진짜 돈 필요한 분들 이거 제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이 주택담보대출이 작년 3분기 말에 약 480조인데 이 480조 중에서 집을 살려고 하는 것은 40%밖에 안 됐어요. 목적을 조사해 보니까. 나머지는 상환비예요? 60%는 그렇죠. 전부 다 생계.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담보래 조금 빌려가지고 자영업이라도 해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걸 좀 이제 좀 보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 60%가 생계형 대출량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제 은행에서 막으니까 이 사람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제2금융권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2금융권 가면은 금리가 벌써 20%로 올라가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서민들의 주름살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권 부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2금융권. 지금 벌써 부실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부실 여신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각 빌리는 사람들은 일단 이자만 갖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돈이 벌면은 원금 갚겠다 그러는데 지금 경기 상황이 나중에 돈 받는 게 힘들죠. 상황이 안 되고 또 집값도 좀 오르다가 벌써 주춤하고 있고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실 여신 비율이 증가하고 더구나 이런 중에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해서 부실 여신 비율이 더 증가하고 또 한 가지는 이금융권을 가면 당장 금리가 25%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더 갚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계 부실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면서
주택 경기만 오히려 그냥 둔화시키는. 그리고 그러니까 주택 경기 둔화시키고 개인에 있어서의 부채 저것도 굉장히 악화시키고 그 성격도요. 그렇습니다. 그 제2금융권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그냥 가계부채가 증가하니까 주택담보대출 예. 성급한 대책이 나오는데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의 약 60%가 생계형 대출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가계 부담을 증가시키고 주택 경기만 조금 반짝하던 경기가 그냥 거의 7, 8년 만에 조금 반짝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지금 다시 주저앉으면서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는 살아나고 있지 않지만은 더 어렵게 하는 이번 대책은 조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지금 주택값은 떨어진다, 좀 주춤하고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럼 전세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벌써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나온 데다가 분양을 중단하는 사태가 나타났거든요. 왜냐하면 신청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값이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전세 대란이 지난 7, 8년간 부동산 경기 부진 때문에 중소형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나타나는 건데 이번에 이 조치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벌써 수도권에 분양 중단 사태가 나타나는 걸로 미루어 보아서 아마 전월세 대란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주택값은 떨어지고 전월세 대란은 나타나고 이렇다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주택회사 입장에서는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중소형 이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2000년대 그 중반에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소형 주택이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예. 주택회사들이 소형 집한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전부 대형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소형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전월세 대란이 나타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뉴스 들으시고 난 이후인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